자, 오늘 수업부터 백선 시작이죠. 제가 백선 처음이라면서요? 근데 문제지가 오늘 아침에 나가는 걸로 봐서 지금 어제 안 나갔다는 얘긴데. 어제 있었어요? 아, 풀어왔죠, 그럼? 백선 수업은 풀어오고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그냥 생으로 들으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백선하고 지금 동형은 일단 성격을 달리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동형은 문제가 조금 이제 더 어렵고요. 백선은 출제 예상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백선하고 동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중복되는 지문들도 이제 동형화가 조금 있긴 있는데 백선을 먼저 하고 지금 동형을 가기 때문에 동형이 조금 여러분들이 더 수월할 거예요. 이론 정리는 별도로 하는 거죠. 별도로. 이론 정리는 별도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특강으로 별도로 이제 10월 달에 그때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머지 문제들, 이 문제들은 지금 이제 이걸로 정리를 최종 끝냅니다. 그래서 그 지금 260문제를 끝내고 더 이상 다른 문제들은 기웃 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상한 문제들은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정리하시고 이제 끝내고 우리 학원은 지금 백선부터 먼저 시작인데 동형부터 시작한 학원도 있고 백선부터 시작한 학원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이론부터 먼저 시작한 학원도 있고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 백선은 해설지가 없습니다. 동형도 마찬가지예요. 해설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문제만 풀어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문제만 풀어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수업을 해설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출제 각도라든가 어떤 의미에서 이 문장이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고 문제만 풀어본다? 이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차라리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만 풀어본다면요 그냥 기출문제집 갖고 푸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게 이거는 훨씬 중요해요. 동형도 마찬가지예요. 동형도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만 풀어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동형처럼 문제가 나왔다 그럼 다 탈락이거든요. 문제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자, 그럼 그 정도 하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지금 하려다가 그냥 이걸로 띄우는 거였어요. PPT 하니까 이걸 쓰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쓰질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눈이 아프겠지만 이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공사법의 제정 목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어요. 우리 법제 1조인데 지금 법의 제정 목적은 20회, 21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출제는 21회였어요. 20회 때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됐고요. 21회 때는 지문 하나로 묶고 말았습니다. 그럼 법의 제정 목적인데 보이시죠? 글씨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우리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죠.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이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업의 육성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그다음 부동산 거래일소 확립도 없죠.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미음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내가 이게 습관이 돼갖고 답을 자꾸 누르네. 그러니까 올라가네. 3번 정답이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용어의 정의로 가죠. 올해 용어의 정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는 확실하게 6가지 용어의 정의를 모두 암기를 꼭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의 태도 이걸 정리하고요. 나아가서 응용되는 지문들.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의 정의는요. 31회, 32회 때 연타석 출제 안 했어요. 지문 하나는 더 출제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올해는 한 문제로 낼 가능성이 커졌다. 그럼 단순형 문제와 응용되는 내용 요게 이제 2번 문제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판례를 정리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럼 오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1번 지문 요즘 최신에 아주 잘 내는 거죠.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인 임원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임원이다. 그러면 관리 업무만 담당하더라도 이는 소속사가 맞죠? 소속공사예요. 소속공사 아니다 그랬으니까 X. 이렇게 소공사죠.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단순 업무만 보조해도 소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되는 지문들. 요게 이제 최신 경향이고요.
자, 이제 2번입니다. 중개업이라 함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단순형이죠, 지금. 그러면 글자 수가 3개니까 3가지 조사. 출발점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단순형은. 그럼 중개업이라 함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야.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그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능을 하고 바로 X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모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은 개설 등록을 하고 이게 빠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개설 등록을 하고 들어가 버리면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이거 중개업에 포함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개설 등록을 하고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3번입니다. 그럼 중개라 함은 이렇게 출발하세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아니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아니면 공인중개사법 제3조가 정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여기까지 좋았고 거래 당사자 좋았죠?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변경하는 행위 여기까지 좋았어요. 보수를 받고 할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틀렸죠? 보수를 받고가 틀렸어요.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을 하게 되면 중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역시 3번이면 틀렸고 4번입니다. 자, 개업공사라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개공이라 하면 퍼뜩 뭐가 떠올려야 돼요? 개설 등록.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가 나와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 들어갔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인과 중개인을 포함 못 시켰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외국에서 공인중개사액을 취득한 자는 공인사업령상 공인중개사를 볼 수 없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응용되는 지문이죠.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죠.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사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어요. 5번이. 답지 나갔나요? 답지 안 나갔습니까? 그러면 답을 여기서 듣는 수밖에 없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답지가 또 안 나갔어요. 그럼 풀어보고 하나하나 다 맞춰봤겠네? 시간 엄청 걸렸겠네? 예? 이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답지도 안 나가면 어떻게 찾아봐? 예, 찾아보지 말고 그냥 오세요. 수업 전날 풀어만 보고 오세요, 그냥. 풀어만 보고 오시고. 안 풀리더라도 풀어는 봐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어렵죠. 다 만만치 않아요. 이게 다 옳은 거 찾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수업용이라 그래요. 수업용이라 다 옳은 거 찾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설을 듣지 않고 문제만 풀어보는 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시험을 이렇게 내버리면 죽음입니다, 이거. 다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풀어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듣기 위해서 뿐이지 혼자 풀어보는 건 의미가 아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답지도 안 나갔어요. 좋습니다. 프로만 보고 오세요. 찾아보는 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일단은 들으시면서. 근데 듣고 나면은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 혼자 풀 때는 그렇게 어려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개사법은 스킬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를 푸는 스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풀 때 어떻게 푸나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풀 때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답지가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뭘 잘못해서 이게 틀렸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2번,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나갑니다. 중개업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판례 태도를 물었어요. 차라리 이게 더 쉽죠. 그러니까 이제 용어의 정의는 단순형 문제가 있고 이렇게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차라리 더 쉬워요. 옳은 것 그랬는데 1번 지문 잘 아십니다.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와서 통념상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 의사에 X 나가는 겁니다. 틀렸고 2번입니다. 이것도 잘 아십니다. 중개대상물의 당사자부터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어요. 이거는 중개업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자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대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약속 요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약속 요구 중개업이 아니었습니다. 틀렸고 3번입니다. 이제 최신 경향이죠, 이것도. 법정 지상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의 성립입니다. 이건 중개 개입 여지가 없죠. 법정 지상권의 성립은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근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입니다. 이건 중개사물이 아니에요.
물이죠. 이것의 양도행위를 알선했어요. 그럼 중개대상물의 양도 알선했네요. 그럼 이거는 중개로 볼 수 없다. 틀렸죠? 중개에 해당합니다. 이게 최신계약이죠. 그러니까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지역권은 중개상 권리가 맞죠? 그럼 이건 중개다 아니다? 중개다. 법정상권이 성립한 건물이죠. 그럼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한 번만 짚고 가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저당권이 있지 않습니까? 저당권 하면 중개상 권리가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근데 요거 건설기기에 대한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기기에 대한 저당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게 건설기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법정지상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법정지상권의 성립입니다. 이렇게 냈어요. 그럼 이건 되지 않아요. 법률의 규정이야 성립하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맥락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라고 내는 거예요. 건물 이렇게 냈다. 그럼 이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점도 이해하시고, 같은 맥락인데 상속은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되는데 상속된 토지예요. 이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의 거래를 소개하는 것은 중개가 맞죠. 이건 이제 중개대상물 정리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고 있을 점입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중개상물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정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도행위를 소개했다. 중개죠. 이게 환매 계약을 이거 소개했어요. 중개 맞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신 계약이니까 이해해 두시고. 4번입니다. 잘 아셔요, 이거는. 부동산 중개인과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럼 이거와 같은 유사 판례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소개했어요. 이건 중개 아니죠. 근데 이것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이 알선을 어불했어요. 그럼 이건 중개업 되는 거 맞죠? 중개업이 되는 거 맞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잘 내는 지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5번 지문은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자고 그랬어요, 이거.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한 번 딱 물어봤는데,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로 운영합니다. 직접 그 의뢰인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다 아니다? 중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건 당사자로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로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정답 5번입니다. 이게. 그러면 용어의 정의 두 문제로 지금 정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단순형과 그리고 이제 판례 태도를 다녔는데, 그럼 판례에서 지금 빠진 내용이 뭐가 있느냐?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이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 알고 계시고, 중개라는 것은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 중개를 해도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방의 의뢰를 포함한다는 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요 정도 판례, 요거 차라리 판례라는 게 얼마나 쉬운데 요즘은 판례를 잘 내는 게 아니고요. 단순형하고 응용된 지문들을 엮어서 같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구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뭐 여기서 지금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최고급 난이도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을 이렇게 냈어요. 중개라 함은 이렇게 냈는데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냈어요. 그럼 OX. 이건 X죠.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X예요. 왜?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이런 걸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X입니다. 틀렸어요. 그런데 이걸 응용해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단순형에서. 그러면 토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낸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 지문은 맞았죠.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정규 강의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이게 응용된 지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라 함은 용어의 정의니까 확실하게 다 나와야 돼요. 권리 득실병행위까지. 근데 토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내면 이거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여기까지 해두시고 나머지 이제 빠진 내용들은 우리가 동영에서 또 연습할 거예요. 동영에서.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날아갑니다. 중개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자, 전형적인 문제 유형인데 지금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박스형이 있고 이렇게 이제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다 나갔는데 문제가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올해 중개사물은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물은 워낙 오류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판례 태도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제 중개사물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 해당 박스형은 반드시 OX 치고 나가야 되죠, 그냥.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그럼 채굴이 되지 아니한 광물이에요. OX, X, 점유, X, 바닷가, X입니다. 자연 곡물로서 구기로 하죠. 그러니까 바닷가는 안 되는 건데. 근데 바닷가는 공유수면이거든요. 근데 바닷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립한 토지가 됐어요.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 매립한 토지가 됐는데 개인이 매립했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되고 국이나 지자체가 매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등기한 수목이 집단이에요. 이게 뭐예요? 임목. 그러면 등기한 수목이 집단은 임목이죠. 그럼 중개사물 맞죠? 그럼 수목의 집단은 명인 방법이 돼 있거나 등기된 것만 되는 거죠. 그럼 가식의 수목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5. 개발 제한 구역 내 사유지인 토지입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되는 거죠. 접도 구역 내 토지, 상수원 보호 구역 내 토지 이거 다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된다. 이게.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건설기기에 대한 저당권 말씀드렸어요. 이미 건설기기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건설기기에 대한 저당권 안 됩니다.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 다 안 되듯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X. 다음 유치권 나왔어요. 그럼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예? 된다. 자, 요거는 잘 묻진 않는데 정리하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권리가 네 가지가 있었어요. 유치권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환매권이 있어요. 그럼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하고 이전성만 있으면 중개상 권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치권, 중개사물의 성립 가능하고 이전성이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 되는 겁니다. 법진상권 똑같이 건물이 성립하고 있고 건물이 취득하고 있고 이전성이 있죠.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고 등기된 부동산 환매권도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상 권리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행위와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입니다. 이건 법정담보물권이죠. 그러니까 성립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근데 유치권의 이전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피담보채권 가치한 유치권의 이전 가능하죠?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법정상권의 성립이라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법률의 규정에 성립하니까. 그러면 이전은 중개할 수 있죠. 법정저당권의 성립 역시 압류한 때 저당권과 동일한 유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법정저당권이 문제 알죠? 그럼 이제 성립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은 중개할 수 있는 겁니다. 환매권의 행사 있잖아요. 이거 환매 자체를 얘기해요. 개입 여지 없죠. 근데 환매 계약은 된다고 그랬어요. 환매 자체는 안 됩니다. 증여가 안 되듯이. 그다음에 환매권의 이전 부기등기로 가능하죠? 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 부분은 19회 때 물어봤다가 정답 없음 처리되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내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치권 5죠. 근데 유치권의 성립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의 이전이라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은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정도. 환매계약입니다. OX 5. 다음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이에요. 안 되는 거죠. 예, 이건 안 됐다. 근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입니다. 이건 되는 거죠. 예. 그다음 이제 가등기 담보권이요. 이건 저당권과 동일한 유익이 있죠. 그럼 OX 5죠. 다음에 광업권입니다. 안 되는 거죠. 이게 광업권 왜 안 되는 거예요? 광업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광업권은 미채굴의 광물에 성립하는 권리잖아요. 그럼 미채굴의 광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업권, 특허권, 산업재산권, 지식창권 다 안 되는 거죠. 중개사물의 성립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도 안 된다고 그랬죠. 분묘기지권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턱대고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권리가 이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분묘기지권의 이전성이 없어요. 맞죠? 질권 안 된다고 그랬죠. 동산질권 특히. 그럼 동산질권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동산질권 왜 안 돼요? 중개대상물에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런 동산이나 권리만 성립하죠. 그러니까 권리를, 중개상 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충족 못하면 중개상 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질권이 왜 안 되느냐, 권리금이 왜 안 되느냐, 중개대상물에 성립하지 않으니까. 맞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그럼 해당하는 것 그랬으니까 몇 개입니까? 5개. 5개가 지금 4번에 있죠? 그럼 옮겨 적을 때 답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냐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40문제 중에 꼭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겨 적을 때도 주의해야 돼요. 물론 시험에서는 1번에 1개, 2번에 2개, 3번에 3개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큰 실수가 없는데. 왜요? 반대로 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시험에서는 그 옮겨 적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까 5개 하니까 5번에 탁 찍어버린다니까, 이거를. 이게.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었고요. 이제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풀어쓰는 문제 유형인데 이건 주로 이제 판례 태도고, 판례 태도를 정리하는, 그러니까 오류를 워낙 많이 범했기 때문에 판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물이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틀린 것 그랬는데 영업용 건물의 영업상의 노하우, 이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무형의 재산적 가치 모두 안 되는 거죠. 물어할 수 없다. 맞고. 다음 2번입니다. 대토권이에요. 그럼 이주자단지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입니다. 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됐어요. 틀렸고. 그러면 대토권의 거래를 소개합니다. 중개다 아니다? 대토권 거래 소개는 중개 아니죠, 그럼? 예, 아닙니다.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이게. 다음 3번입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하 피분양자로 선정된 후에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자, 특정 동호수에 대하 피분양자로 선정이 된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이건 분양권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이 됐으므로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건축 완료된 아파트에 동호수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해 준 절차에 불과한 경우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중개사물인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이게 우리가 입주권 관련 판례로서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건축 완료가 돼 있고요. 이게 동호수첨을 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 딱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체화된 입주권이에요. 이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이렇게 내버리면 이건 일단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택할 들어가는 거죠. 되는 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구체화된 입주권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이거는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쉽게 채될 수가 있으니 토지 정착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죠. 예,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 판례들 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럼 빠진 판례가 뭐가 있느냐? 금전채권 기억하고 있죠? 금전채권은 당연히 중개사물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묻는 게 그거예요. 요즘 이제 오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분양권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해당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권리금, 그 다음에 대토권, 그 다음에 세차장 구조물, 그 다음에 세차장 구조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전채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는 이제 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용어의 정의를 내고 중개사물은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6번 문제는 뭐냐? 이 6번 문제는 이제 예비적 차원에서 6번 문제를 짚고 가는 겁니다. 한 번쯤 이제 짚고는 가는데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목에 대해서는요, 임목법의 내용을 20회, 그 다음에 17회 때 출제했어요.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아예 물어본 적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법의 내용들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정리만 하고 갑니다. 자, 그럼 임목은 임목법의 내용인데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임목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원부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을 하더라도 그 지상의 임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 얘기죠.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처분하더라도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임목을 배어내어 분리됐어요. 분리된 임목에 대하여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죠? 그러니까 배어내어 분리된 임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을 미친다고 그랬죠. 17회 20회 때 두 번을 냈다고 그랬는데 임목법을 이때 두 번 다 정답이 이거였어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냈죠. 미친다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을 미친다. 그러면 여기 저당권자는 배어낸 임목에 대하여 즉시 경매에 들어갈 수 있죠. 저당물을 회수했으니까 즉시 경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경락대금은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자, 그다음 이제 3번 참고인데 지상의 수목일 입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 이거는 그 토지 등기 기록을 보면 된다고 그랬죠. 토지 등기 기록 어디 보면 알 수 있다? 표제부.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표제부. 그럼 거기 표제부를 보면 임목 등기 번호가 기재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임목법의 내용 요 세 개 지문만 딱 나갔어요. 지금 이렇게 나갔고 그럼 이제 4번입니다. 등기관은 공장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럼 공장재단의 구성물의 등기 기록 중 어디에다가? 해당 구죠. 해당 구는 갑구 또는 을구를 말하죠. 여기다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는 어디 보면 알 수 있다? 해당 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3, 4번 지문을 나란히 배치는지 아시겠죠? 지상의 수목 입단이 임목인지 여부는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토지 건물이 이게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는 해당 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갑구 또는 을구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공장재단, 광업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인정한 취지는 저당 잡기 위함이었죠. 그러면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저당 잡아야 됩니다. 몇 개월 내에 잡아야 된다? 10개월 내에 잡아야 되죠. 1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임목법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거 가볍게 정리했는데 임목법에서 지금 요 내용 이제 가볍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는 거 맞죠? 그러니까 임목을 처분하더라도 토지에는 전혀 영향이 없죠. 그러면 여기 임목에 대하여 저당을 잡았거든요. 저당을 잡았는데 임목이 존속하기 위한 그 토지에 대한 권리,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또는 임차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임목을 저당을 잡았는데 이거 포기해버리면 결국은 임목 뽑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저당문이 회수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이 지상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그 다음에 임목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어요.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이게 임목에 대해만 저당 잡아갖고 임목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임목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 그러면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죠. 이것이 임목의 법정 지상권이죠. 그럼 임목이 취득한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소개했어요. 이거 중개다 아니다? 이건 중개죠. 맞습니까? 그리고 임목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나머지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물어볼 일도 없으니까 이 정도만 가볍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이제 준부동산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총칙 파트에 있는 용어의 정의와 중개사물을 다 본 거예요. 그럼 이제 공인인계사 제도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공인인계사 제도는 크게요. 이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공인인계사 시험제도, 자격증 양도대여가 있거든요. 그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걸 교대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는요. 이게 짝수회 문제예요. 지금 짝수회. 그러니까 이게 30회, 32회 때 출제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올해는 홀수회니까 지금 실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고득점 과목이니까 카반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럼 1번입니다.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X는 합벌해야 되죠. 둘 수 있고. 그죠? 이건 임의기관이죠. 두고 틀렸어요. 이거.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원래 둔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국토교통부에 이게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든 게 누가 바꿔놨다고요?
MB가 바꿔놨다고 그랬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래서 일단 두고 틀렸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틀렸다는 거 아시죠? 위원회 임기 몇 년? 2년. 근데 임기가요, 유일하게 지금 위원들의 임기 중에서 3년이 나오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예? 분쟁조정위원회.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죠. 그것만 유일하게 3년이에요. 나머지는 다 2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틀렸죠? 바로 나가야 되죠.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다. 무조건 포함이다. 그 다음에 7명, 11명은 맞았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걸 18로 기억했어요. 그럼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회 수는 19으로 기억했어요. 맞죠? 뒤에 나오니까 19. 여기는 먼저 나왔으니까 18. 그래서 7, 11명 맞습니다. 제외하고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틀렸죠? 국토부제 1차관이 되고, 틀렸어요. 1차관이 되고. 그럼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이자가 지명한 위원이 지금 직무를 대행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이건 맞아요? 후단은 맞았죠? 위원회 임명위촉은 누가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이. 그래서 맞습니다. 누구 중에서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무시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뒷문제에 나와 있는데, 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내버리면 이 질문 틀렸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하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입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면 이거 회의를 소집하면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이거를 회의의 일시 장소 한 건을 위원에게 통보해 줘야 돼요. 단 긴급 사유가 있는 때는 전날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7일이다. 그럼 우리가 7일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7일 통째로 암기하고 있는데 인자야 전등소득이죠. 주요한 7일이 이거예요. 지금 인이 뭐다? 인장 변경 등록 7일이고, 자, 자격증 반납 며칠? 7일. 전속시 정보 공개 7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등록 통지죠. 등록 통지 7일이고, 소가 뭐예요? 소집 이거죠. 공인사 정책심의회 회의 소집 통지 7일 전이고, 마지막으로 등록증 반납이죠. 이거 또 등은 등록증 반납이다. 이게 그래서 7일이에요. 인자야 전등소등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0일짜리하고 7일짜리는 통째로 암기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게 편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해촉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국토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다. 이게 체크 포인트죠. 예, 이겁니다. 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이걸 위원장으로 바꾸면 틀렸죠. 그럼 5번 정답이네요. 예를 들어서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그럼 제척사유라는 것은 지금 이 문제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제척사유는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럼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건의 당사자와 위원이 배우자 관계가 있다든가 친족 관계가 있다. 안건 관련자죠. 그다음에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다, 대리한 적이 있다, 감정한 적이 있다, 상담한 적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거 관련자죠 지금. 그다음에 안건의 당사자가 법인이었어요. 법인이었는데 위원이 그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관련자죠. 그러니까 이건 제척사유에 걸렸죠. 그러면 제척사유에 해당된 위원은 이거 스스로 안건 심의에 회피해 줘야 되죠. 그럼 회피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당사자는 기피 신청할 수 있죠. 그럼 기피 신청 들어가면 정책심 의결을 거쳐서 기피의 수용 여부를 이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지금 모두 그럼 몇 개인가 그랬어요. 자, 이거 한 번쯤 이제 봐두는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입니다. 모두 그러면 몇 개인가? 그러면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거 맞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의결했을 때는 이 부분은 시도지사가 판로하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27회 때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냈어요. 틀렸죠?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만 시도지사가 판로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맞고요. 중개업 육성 들어가죠. 중개보수 변경도 들어가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들어가죠. 이게 보증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심의사항 맞고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합니다. 여기 의결 먼저 거치게 돼 있죠. 의결사항이에요. 맞고요. 그다음에 당해년도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는 의결 먼저 거쳐야 되죠. 그럼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빠진 내용이 뭐냐? 여기서 빠진 내용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위헌에 대하여 저 위헌 빼달라. 그러면 기피의 수용 여부. 맞죠? 이것도 여기서 의결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그러면 이것은 의결 먼저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 선발 비율이라든가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를 한다. 그러면 여기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해요. 의결을 거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도예요. 이게 바로 심의 의결 사항이에요. 그럼 정답 모두죠. 모두입니다. 우리 박스형 지금 10개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박스형 중에 모두가 나오는 답이 꼭 있다고 그랬죠. 작년에 모두가 몇 개 나왔다고요? 무슨 5개라고 그랬어요 지금. 5개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3개 낸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 3개나 냈는데 그 제지에서 전부 다 모두가 나왔어요. 제지에서. 그래서 제지가 나오면 엄청, 모두가 나오면 엄청 지금 찝찝한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짝수로 가고 있으니까 시험 제도와 자격증 양도되어 사칭금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9번서부터 시험 제도,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요거 그 사칭금지 양도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자격시험 제도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이 자격시험 제도는 상당히 내용이 방대한데 잘 내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시행 기관이 누구냐, 응시 결격은 누구냐, 다음에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하느냐, 이걸 제일 잘 내요. 이거는. 그 다음 이제 기타 시험 공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낸 적이 있는데 좋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옳은 것. 공인인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격시험 누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도의사. 예외적 시험 시행관이 국장이죠. 예, 그래서 그 예외적 시험 시행이 국장이다. 그럼 이자가 직접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심의의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기억지문 X.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다음, 니은입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는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출제 요인이 있습니다. 숫자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몇 년간 위촉 금지한다? 5년간. 이자는 동네방네 소문 다 내죠? 그래서 이자는 5년간 위촉을 금지한다. 그래서 출제위원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선정하고 검토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 지문 맞고요. 다음 디귿입니다. 시도의사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월 내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 이 지문 잘 내는 지문인데 시도의사 맞죠? 체크. 그 다음에 합격정 공고일로부터 몇 월? 1월이죠. 1월 내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게. 자, 그래서 이거 디귿짐은 틀렸습니다. 1월이다. 우리 공인인사 법조계에서는 1월이 딱 2번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빨리 줘야 되는 게 1월이다. 자격증 교부 1월이고 또 하나가 포상금 지급이 1월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요거 시도의사 체크, 다음에 1월 체크, 자격증 교부 체크. 그럼 자격증 교부할 때는 자격증 교부대장이 기재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 자격증 교부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항이 없다면 전자관리하라고 그랬죠. 그 정도. 다음 리얼입니다. 이제 시험 부정행 위자예요. 이제는 5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여기까지 맞죠? 5년간 응시할 수 없어요. 근데 중기업에 종사할 수도 없다. OX, X. 이 부분이 틀렸죠. 이자는 5년 동안 중개부정 근무는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시험을 못 보는 자가 2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시를 못하는 자가 딱 2명 있는데 이게 응시 결격자예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당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시험 부정 행위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를 못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는데 나머지는 다 볼 수 있죠. 그럼 미성년자, 파산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이 법에 따라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볼 수 있죠. 예, 시험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둘만 딱 못 보는데 나머지 이와 관련 사항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자격을 취소했거든요. 그럼 이거 동네방네 소문 다 내야 된다고 그랬죠. 며칠? 5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과목 전체를 통틀어서 5일은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 둘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격을 취소했을 때는 5일 내 국장 보고죠. 이 지문 암기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일이 딱 되게 되면 앞으로 가갖고 정지가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자격 취소예요. 그래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이자. 그래서 이건 주의하시고, 그다음 시험 부정이자입니다. 이자는 5년간 응시를 못하죠. 그럼 이자도 동네방네 다 소문 다 내죠. 그럼 이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부정이 처분을 받는 앞부터 몇 년? 5년간 응시하기를 정지시킵니다. 맞죠?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내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참고 더 여기까지는 잘 물어보지 않는데, 자격 취소가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이 기간 동안 응시 못하는데 이 기간 동안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나요? 보조원도 될 수 없어요. 자격 취소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근데 지금 나왔듯이 시험 부정이자예요. 5년간 응시는 못하죠. 이 기간 동안 중개보조원 될 수는 있다. 여기까지는 잘 묻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이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명은 시험을 본다. 감 잡았죠?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 자, 이 부분은 이제 예비적 차원으로 나온 거예요. 이 지문을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느냐. 누가 정책심의의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우리 암기 안 했죠.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는 될 수 있는 자를 갖고 없는 자로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 태클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은 재직 중인 자예요. 야, 정책심의는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틀렸어요. 누구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그럼 변호사 될 수 없다. OX, X. 변호사도 위원 될 수 있죠?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틀렸어요. 그럼 지금 박스형 답치기 전에 확인하고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한 개뿐인가요? 예, 니은만 맞았고 다 틀렸습니다. 이게 니은만 맞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자격시험 제도로서 사칭 금지. 아주 잘 내는 겁니다. 판례를 갖다 정리하면서 이제 같이 정리했는데, 자, 그럼 이제 틀린 것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1번 판례는 잘 아셔요.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 이거 사칭이었죠? 그래서 공사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해야 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참고 미리 짚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명칭 사칭에서 나오는데 이게 무자격자가 사무소 간판에다 대고 이게 발품 부동산이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카페라고 표시한 겁니다. 이것도 사칭으로 처벌한 사례죠, 이게. 그래서 요거 일단 이해만 해두세요. 발품 부동산 카페 사건. 이거는 사칭으로 처벌했다. 근데 대법원 판례를 뒤져보면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걸 갖다가 발품 부동산인데 이게 동그라미 부동산.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카페였거든요. 근데 이걸 부동산 세모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위원이 판례를 조회를 했을 때는 이름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혹시 발품 부동산 카페라고 나오면 이것은 이제 사칭 처벌 사례다. 그렇게 이해만 해두세요. 그럼 1번 줌 맞았고요. 다음 2번 줌입니다. 무자격자가 공인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역시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그럼 맞고요. 3번입니다. 자, 이거 기억을 하라고 그랬는데 무자격자라 하여금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고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했다 하더라도 이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가 없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 자격증 대여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분배받도록 해도 당연히 등록증, 자격증 대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틀렸죠, 그럼? 그래서 3번 정답이 됐어요. 이 판례와 같이 대비할 게 뭐였냐면 그거였잖아요. 이 판례와 같이 대비할 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투자를 하게 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해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무자격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이 말이 나오면 이거는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때는. 그래서 이제 요 점 같이 기억하시고 뒤에 물론 이제 이거 판례 같이 실어놨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정도 구분만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3번 정답이 됐습니다. 그럼 틀렸고요. 4번입니다. 이거 4번 판례는 이거였지 않습니까? 개업공사가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다가 자신의 인감을 나련해 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는 얘기죠. 그럼 무자격자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면 이건 대여행위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형식만 갖췄다. 그럼 이건 처벌 대상이에요. 형식만 갖췄다. 그럼 대여로 처벌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이제 참고사항인데, 공인자격증의 대여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이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걸 말한다. 참고만 해두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양도대여 사칭금지에 관한 판례 태도만 딱 정리했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격증을 양도대여했어요. 양도대여하면 자격 취소죠. 자격 취소하고 1-1. 사칭자입니다. 사칭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1-1로 처벌하는 거죠. 이 정도고. 여기서 이제 뒤에서 이 지문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이거 한 가지만 짚고 가죠. 기억하고 있나? 그러면 공인중개사일지라도, 공인중개사라도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란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낸 거예요.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냈어요. 이 지문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공인중개사라면 등록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공인중개사란 말은 쓸 수 있죠?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 틀렸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라면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도 공사말은 쓸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낸 거예요. 이 지문은 맞았죠? 구분되세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면 등록을 안 했다. 그래도 공인중개사란 말은 쓸 수 있죠.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쓸 수 없어요. 뭔 말인지 되시죠? 예, 그래서 계곡만 있을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 구분해 놓으세요. 어려운 지문인데 동영에서 다 연습이 될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정도의 지문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까지 다 본 것 같네요. 문제를. 내가 이거 너무 천천히 나가는 거 아니야? 오늘 3시간 해야 되니까 1시간 할 때 15문제씩 나가야 되죠, 이거? 이게? 예? 오늘 다 나가냐고요? 100문제를 오늘 어떻게 다 나가, 이거를? 백순 2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50문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다 못 나갑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두 번에 다 나가, 한 번에. 그럼 이제 11번부터는 등록 기준입니다. 그럼 1시간 채우고 오시죠. 1시간 채우고. 자, 11번 문제. 이제 등록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참고로 이 등록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시험에서 어떻게 냈냐면 등록 기준, 등록의 절차, 등록 위반 결격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이쪽 파트에서는 등록 기준이 있고 등록의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원래 출제 비중이 여기서 하나고요. 그 다음에 결격에서 하나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어떻게 냈냐면 이거를 같이 엮어가지고 그냥 박스형으로 하나 물어보고 말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물론 사회적 동조한 물어봤고 이제 이걸 결격을 같이 엮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는 등록 기준하고 결격을 각각 한 문제씩 낼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등록 기준 충분히 숙지를 하는데 등록 기준은 여러분들이 절대 안 틀려요. 안 틀립니다. 그냥 맞춰버리는데 자, 이게 이제 등록 기준에서 아주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OX. X죠. 중기업에 6가지 업무 더 할 수 있죠? 예. 근데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등록 기준을 정통으로 물었죠. 정통으로 물었을 때는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틀렸어요. 맞죠? 틀렸습니다. 근데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이거는 맞았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등록 기준 묻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정통으로 묻는 문제 유형이 있고 하나를 엮어서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더 어려워요. 이런 문제 유형은 이제 동영에서 연습이 될 겁니다. 또 그런 문제 유형은. 자, 그래서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틀렸죠? X고. 다음 2번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이거 제외한. 맞죠? 이거 체크해야 되고. 임원, 사원이 3명이라면 최소한 그중 1위는 공인중개사야 한다. 맞았네요? 그럼 2번 정답.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 이상은 공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이렇게 한 거예요. 3명 중에 1명 공세한다고 그랬죠. 3명 중에 1명. 그럼 맞습니다.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이 2번 나왔는데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제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즐겨 쓰는 문제죠. 예. 그럼 법인 보증 2억 이상 설정하는 거 맞죠? 근데 이것도 맞았네?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게 확실하게 맞았어요, 지금. 3번도. 보증을 법인은 2억 이상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두 지문이 맞았다. 확실하게 전체가 맞았거나 확실하게 전체가 다 틀렸다. 그럼 뭘 보라고요? 설문을 본다. 설문을 본다. 이게 요령이에요. 요령입니다. 지금 설문이 뭐 묻고 있는 거예요? 등록 기준을 묻고 있어요. 그럼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등록 기준을 물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지문 2개가 확실하게 맞은 거야. 그러면 설문을 다시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설문을 봤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찍을 때 참고인데 찍더라도 위에 거 찍어줘야 돼. 아셨죠? 그래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문제를 낼 때 항상 그렇게 내는데 위에다 정답 배치하고 밑에다 함정 파요. 출제자도 그래요. 위에다 정답 배치해주고 밑에다 함정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요령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위에다 함정 파고 밑에 답을 냈다. 그걸 틀렸잖아요? 그건 아까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거지. 실력이 부족했다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찍더라도 위에 걸 찍는 겁니다. 그게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아닌 거 알아보였죠, 그럼? 그래서 2번 맞았고요. 3번은 틀렸어요. 이건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 있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내용인데 꼭 짚고 가야 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X 나와버려야 되죠. 상법상 회사이거나. 근데 상법상 주식회사는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기준을 묻고 있는데 상법상 주식회사 이해해야 한다. 틀렸죠?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협동조합이 된다. 틀렸죠? 협동조합이 된다. 단 사회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어요. 아주 무지하게 잘 물어보죠, 사회협동조합. 여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등록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니죠. 우린 계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접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의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물입니다. 여기는 가능하죠. 이땐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 같이 첨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등록 기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이 뭐냐? 교육이 빠져 있죠. 그럼 법인의 경우 임원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임원사원 전체가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임원사원 전체는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고 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임원사원 전체가 단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등록 기준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맞춰버립니다. 이거는 거의 실수 안 해요. 자, 그럼 이 정도 이제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절차적인 문제로서는 중요 지문들 쭉 들어갔는데 절차적인 내용은 잘 출제 안 해요. 솔직히. 근데 최근에 지금 1번 지문 있죠. 이거 엄청 잘 묻고 있습니다. 틀린 것 그랬는데 이게 우리 법 9조 2항 주문이에요. 공인인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할 수 없죠. 이때 소공사 제외라고 돼 있죠. 우리 과목에서는요. 괄호 속에 있는 말을 틀리게 낸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소공사 제외라는 말은 소공은 이거 이중속 금지이기 때문에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거 잘 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두시고. 그럼 1번 지문 맞았고요. 2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욕심 때문에 같이 물어봤는데 시험에서는 절대 같이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역노협이나 변호사도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적용한다 그랬죠. 어쨌든 이거 틀렸죠 지금. 그럼 지역노협은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변호사는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같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등록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변호사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요. 일단 시험에서는 따로따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2번. 그럼 정답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우리 등록을 신청할 때 있잖아요. 그럼 등록을 신청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무교수로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거 맞아요?
예, 첨부하는 거 맞죠? 그럼 등록기준 증명서를 첨부하는데 여기서 우리 자격증 사본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죠. 자격증 사본은 첨부하잖아요. 다음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과목 전체에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내는 경우가 없다고 그랬죠. 전자적법에 직접 다 확인 들어간다. 다. 그러니까 내는 경우가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건축물 대장 자체도 내는 경우가 없어요. 이건 지들이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다 확인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실무교수 수료증 사본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여권용 사진 들어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기재 건물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로는 내국인은 내지 않아요. 외국인만 내는 거죠. 외국 법인은 국내 영업소 등기 서류까지 같이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서류 이 정도만 감 잡아 두시고요. 다음 4번입니다.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시군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알아보시겠어요? 우리 등록 신청 수수료 있죠. 수수료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방 자치단체 조례라고 나오거나 이거는 등록 신청 수수료니까 시군 자치구가 나와야 되죠.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된다.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내줬어요. 내주면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게 돼 있죠. 우리 협회 통보사항 암기하고 있죠. 등신 A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등신이다. 이게 오늘 저를 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암기사항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등록사항하고 신고사항을 이거 협회 통보하는 거죠. 그럼 등록사항은 등록증이 교부가 됐을 때 맞죠? 근데 등록증 재교부사항은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처음에 나갔을 때. 그다음에 등록을 취소했을 때, 그다음에 업무 정지를 때렸을 때. 그렇다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통보사항이 아니란 얘기죠. 이건 시도사가니까. 그다음에 신고사항은 전부 다 통보사항이죠. 그러니까 분사함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변경 신고, 그다음에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모두 통보사항이에요.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등신이다.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은 모두 통보사항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10일 내에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등록 신청할 때 인장록 같이 할 수 있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그럼 빠진 내용이 뭐냐? 7일이 빠졌죠, 지금. 문제에서. 7일은 너무너무 잘하니까. 등록 신청 들어갔어요. 그럼 등록 통지해 줘야 되죠? 며칠? 7일. 7일 내에. 공인인상 개공, 법인인 개공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7일 내에 통지한다. 됐어요?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1시간이 딱 됐네. 그러면 커피 한 잔 먹고 해야 되죠? 예,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죠.